너 자신을 존중하라.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알면 그 문화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가령 영어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그런데 영어의 너 자신을 존중하라에 해당하는 표현이 일본어에는 없다. 굳이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자면 자중하라 정도가 있겠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신중함을 의미하지 영어의 자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어에서 자중은 문자 그대로 무거운 자아이고 그 반대는 가볍고 들뜬 자아이다. 일본에서 누군가가 자중하라라고 말할 때 이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고 비판받거나 성공 가능성을 낮출 만한 행동을 피하라는 뜻이다. 때때로 자중하라는 영어의 자존하라와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나는 자중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자중하라라고 자주 말하는데 이는 예의를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에게는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하고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을 훈련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지금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너는 자중하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어라고 말할 때 이는 용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아니라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자중해서 복수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원수를 살아나거나 도덕적 규칙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꼼꼼히 계획해 완벽한 복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어에서 가장 강렬한 표현은 자중에 차중을 거듭한다인데 이는 극도로 신중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식 자존감의 의미는 일본인의 삶의 관점, 즉 규칙에 따라 매우 신중히 움직이는 세계와 맞닿아 있다. 이 관점에서는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이유로 실패를 변명할 여지가 없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행동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관대한 행동은 허용되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빚을 졌다고 느낄 수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한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분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선교사는 젊은 일본 예술가에게 무심코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선교사는 악의가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솔직했으니 선의로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그의 행동이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행동으로 여겨졌다. 일본 문화에서는 의도가 선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계산하지 않으면 자기 수양이 되지 않은 인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중, 즉 일본식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일본인의 신중함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자존감과 신중함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일본 문화는 타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단서를 세심히 관찰하고 타인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강하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인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자중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자중할 필요도 없을 텐데라고 말한다. 이는 자존감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물론 일본인도 때로는 죄책감에 강하게 반응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일본에서 강조되는 것이 수치심이지 죄책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윤리체계를 복잡한 전술체계로 운영되는 축구팀처럼 구성한 것과 같다. 훌륭한 선수는 경기 규칙과 팀의 세부 전술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플레이한다. 그는 철저한 전술회의와 세트피스 준비를 통해 동료와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규칙과 전술 지침에 따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구별된다. 그는 매 순간 수많은 세부 상황, 패스할지 드리블할지, 공격할지 수비할지, 세트피스에서 크로스를 올릴지 슈트 패스를 할지를 세심히 계산해야 한다. 특히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에서는 모든 우발 상황이 전술에 포함되어 있고 득점은 피파에 의해 미리 규정된 기준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미국적 의미에서의 선한 의도는 이 경기에서 무의미한 요소가 된다. 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 인류학에서는 수치심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와 죄책감에 의존하는 문화를 구분한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주입하고 양심을 강조하는 사회는 정의상 죄책감 문화다. 반면 수치심이 주요 제재인 문화에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법한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이 수치심은 매우 강렬하며 죄책감처럼 고백과 속죄로 해소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성사라는 고백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지만 수치심 문화에서는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한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백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수치심 문화에서는 고백 의식이 없고 속죄보다는 행운을 기는 의식이 존재한다. 진정한 수치심 문화는 선한 행동을 위해 타인의 평가와 같은 외부적 제약에 의존한다. 반면 진정한 죄책감 문화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자책하는 데 기반을 둔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고 상상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어느 경우든 수치심은 강력한 행동 제약 수단이다. 하지만 수치심은 실제 관객 또는 상상 속의 관객이 있어야 작동한다. 반면 죄책감은 타인의 존재와 상관없이 느낄 수 있다. 서구와 같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명예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타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다. 미국에 정착한 초기 청교도들은 도덕체계를 전적으로 죄책감에 기반하려 했으며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현대 미국인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치심이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과거 세대에 비해 죄책감은 덜 강렬하게 느껴진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도덕의 이완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수치심을 도덕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치심이 불러오는 개인적 당혹감을 도덕체계의 핵심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일본에서는 명확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여겨진다. 그들은 수치심이 미덕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수치심에 민감한 사람은 좋은 행동을 위한 모든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수치심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고결한 사람, 때로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불린다. 일본 윤리에서 수치심이 가지는 권위는 서구 윤리에서 깨끗한 양심, 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 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차지하는 위상과 같다. 따라서 일본 문화에서는 사후 세계에서 처벌받는다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현생의 공덕에 따른 한생 개념이나 사후의 보상과 처벌, 천국과 지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 경전을 아는 승려나 잘 교육받은 기독교 개종자를 제외하면 말이다. 수치심이 일본인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항상 의식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타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상하며 타인의 평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에 의한 개입을 하고 서로를 서포트할 때 일본인들은 유쾌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일본의 삶임을 수행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규칙을 광적으로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일본인들은 방황한다. 이는 일본의 수치심 문화가 명확한 규칙 즉 게임의 룰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외국에는 이러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에 혼란이나 적응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가령 일본은 선의를 내세워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했지만 중국인과 필리핀인은 모두 적대적으로 반응했고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분노했다. 공부나 사업 때문에 미국에 온 일본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훈련받은 자신의 미덕이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는 단순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인 스스로도 중국인이나 태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세심한 예절과 규범 준수를 타인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란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외국인이 이런 예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 안정감이 무너져 방황하거나 좌절한다. 그들은 서구인들이 따르는 세심한 예절을 찾으려 애쓰지만 찾지 못하면 어떤 이는 분노를 어떤 이는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미시마 양의 자서전 나의 좁은 섬에는 이러한 경험이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미국의 장학금을 받아 웰즐리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가 말하길 교수와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겼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예절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깊이 상처 입었다. 이곳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나의 과거 교육을 조롱하는 듯한 이 환경에도 분노했다. 이 모호하지만 뿌리 깊은 분노 외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서 떨어진 존재,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감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든 동작을 우아하게, 모든 말을 예절에 맞게 하도록 요구하는 일본식 교육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이 환경에서 나를 극도로 예민하게 그리고 자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 2, 3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긴장을 풀고 주변의 친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인들이 세련된 친밀함으로 산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친밀함은 내가 3살 때 무례함으로 치부되며 내 안에서 사라졌다. 미시마는 미국에서 만난 일본 여학생들과 중국 여학생들을 비교하며 미국이 그들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중국 여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여학생들에게 없는 침착함과 사교성을 가졌다. 이 상류층 중국 여학생들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존재로 보였다. 모두가 왕족 같은 품위를 지니고 마치 세상의 진정한 주인처럼 당당했다. 그들의 두려움 없는 태도와 흔들림 없는 침착함은 이 거대한 기계와 속도의 문명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소심하고 과민한 우리 일본 여학생들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이는 사회적 배경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시마 양은 많은 일본인처럼 마치 테니스 고수가 크로켓 대회에 출전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뛰어난 기술은 전혀 소용없었다. 그녀가 배운 예절과 규범은 새로운 환경에서 통하지 않았고, 그녀가 따랐던 엄격한 훈련은 무의미했다. 미국인들은 그런 규범 없이도 잘 지냈다. 이처럼 일본인이 미국의 덜 엄격한 삶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일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은 이를 잃어버린 낙원, 제갈, 감옥 또는 분재용 작은 화분에 비유한다. 분재된 소나무의 뿌리가 화분 안에 갇혀있는 동안 그 나무는 매력적인 정원을 장식하는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일단 넓은 땅에 심기면 그 소나무는 다시는 화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일본 정원의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신은 그 엄격한 요구를 따를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식 덕목이 가져오는 가장 날카로운 딜레마를 경험했다.